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이분 나오셔서 부동산 관련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모셨습니다. 김진수 건국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건국대 행정대학원 주임 교수인데요. 자, 이번에는 그 집이 있는 사람,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죠. 집이 있는데 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그걸 또 지역별로도 해주시고, 일단 집이 있는 사람이 이제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두 개, 세 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살고 하나는 뭐 임대를 전세를 줬든 월세를 줬든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뭐 이 정부 들어서 막 때린 세금으로 막 작살낸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팔아야 돼. 뭐 가지고 있어야 돼. 팔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걱정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우선 이제 지난 연말까지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16 대책까지 하면 18번째, 최근에까지 하면 19번째 쏟아냈죠. 부동산 주택 정책을 발표했죠. 그런 정부의 그런 정책의 효과가 다시 말해서 똘똘한 집 한 채로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되는 현상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이 경제 만렙이라는 그런 통계 주택 그 시장 그 사고팔고 매매라든가 전월세 시장 종합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제 발표한 걸 보면은 시청자도 좀 보시고 계셔도 돼요. 전국에서 그 서울로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제 일가구 갖고 있거나 뭐 다주택자들도 지방에 또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 지방의 주택들도 사고 그랬는데 작년 연말까지 통계를 보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더 이상 주택을 사지 않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똘똘한 집 한 채를 사기 위한 그런 그 통계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그런 통계를 계속 발표하는데 그게 경제 만렙이라는 그런 이제 한국감정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랬거든요. 정부가 다주택자 때려잡으면 분명히 똘똘한 채, 특히 강남 서초로 몰릴 것이다. 그럼 거기가 집값 오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네들 부동산 대책 나올 때 우리가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대로 통계가 나왔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 여기서 얘기했지만 그 통계가 어제 발표했는데 역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똘똘한 집 한 채를 위한 우리 어찌 보면 국민들의 어떤 경제 활동 그게 확실히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30% 가까이가 그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샀던 것을 안 사는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주택 그것도 특히 소위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는 그런 현상을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금 정부가 결국 자기들은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서 특히 이렇게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또 규제도 하고 특히 보유세 강화, 세금을 통해서 좀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많은 그런 세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모든 조세 정책을 통해서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들이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만 남겨놓고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규제 정책을 쓰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택시장은 소위 말해서 약세 장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별로 좀 가치가 낮은 것부터 그러니까 똘똘한 집 한 채를 남겨놓고 이게 좀 정리하는 것이 지방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똘똘한 게 강남에 있으면 뭐 강북에 조금 덜 오를 만한 데를 그렇습니다. 우선 정리하고 우선은 정리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보유세라든가 또 특히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남 사구, 강남 서초를 위시하는데 정부가 때려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가지고 있다가 아주 세금 폭탄 맞아서 작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 아 나 여기 20년 살았는데 예. 10년 살았는데 투기가 아니라 내가 예. 살았는데 세금 막 폭탄 투하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장기 보유 특별 이제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종전에는 뭐 2년 또는 이제 3년 계속 세법이 이 정책을 만들면서 바뀌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못 따라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어쨌든 뭐 최대 80% 이상의 양도소득세 그런 감면 또 그런 조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들이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양도세 말고 그 보유세 같은 그렇습니다. 거 있잖아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이제 종전에는 9억까지는 이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12억까지로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지금 12억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12억이라는 건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실거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그런데 이제 소위 과표 현실이라 유리라고 그래서 거의 그 가표가 그러니까 공시가를 거의 시세의 90% 가까이 지금 거의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부담이 꽤 많은 건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 절세 방안으로서는 부부가 서로 공동 지분으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50%씩 그러면 한다든가. 이제 또 제가 이제 저는 뭐 부동산의 문의 아니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강남에 예를 들어서 분양가 10억에 요즘 뭐 분양가 10억 많잖아요. 많죠. 분양가 10억에 분양을 받아서 살고 있는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1년 이내 됐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공시지가가 10억입니까? 아니면 이거가 지금 20억 가까이 됐는데 20억 넘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30평짜리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분양 받을 땐 10억에 받았어. 근데 지금 강남 집값 왕창 뛰어가지고 20억 됐어. 그러면 이게 세금은 20억으로 내는 거예요? 10억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유세가 있겠죠. 그게 종합부동산세 이제 과세 대상이죠. 그것은 당연히 거의 지금 이제 30억이라 한다면 거기에 거의 한 80에서 90% 사이, 그러니까 거의 한 25억 내외가 가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 받았을 때 그 가격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세입니다. 시세.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세금 강남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똘똘한 거는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이 있는 분들, 특히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이 새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낡은 주택들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본래 이분들은 재건축이나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 뭐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이게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주택은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구역이 해지돼서 아예 재건축 가능성이 없다든가 또 특히 작년에 국토부에서 그 안전진단 강화 그런 그렇죠.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종전에는 이제 주차장이 협소하다든가 뭐 이렇게 배관이나 이게 수돗물에 녹물이 나온다든가 별로 그러니까 구조 안전성은 좀 괜찮은데 주차장이라든가 생활 환경 주거 환경이 안 좋다면 그것을 재건축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평가 점수를 대폭 낮춰버리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구조 안전
이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건축하도록 그 평가 점수를 그걸 높여버렸습니다. 재건축이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천구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비강남권 재건축 예정되었던 그런 아파트들 주민들이 지금 속된 말로 작년에 난리를 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심지어 자기들끼리 얘기지만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그렇지. 하여튼 헌법소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시위하고 움직임도 있고 지금도 비강남연대라는 시민의 모임이 있습니다. 비강남연대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남권은 거의 재건축이 다 승인됐잖아요, 거의 다. 그리고는 지금 오히려 규제한 것은 비강남입니다. 소위 양천구 목동이나 강서 또 이쪽 강동 일부 지역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노원 예를 들면 도봉 이런 중랑 저쪽에 은평 일각에 이렇게 비강남권이 오히려 규제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습니다.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정부가 오히려 자기들이 약자들이잖아요. 어차피 서민들이잖아요. 그들을 보호한다고 그들의 권리를 지킨다고 정권을 잡았는데 모든 규제하는 정책을 보면 그들에게 불이익을 준 정책. 그리고 강남 부자들한테 유리한 정책. 그렇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강남이 오히려 더 부자가 되게 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강남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번은 재건축 규제도 이미 강남은 다 끝났어요, 거의. 재건축할 곳은 다 거의 다 승인이 됐어요. 이제 물론 추진위원회의 경우, 또 조합 설립 단계인 경우, 또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인 경우, 다양한 단계가 있지만 거의 강남권은 지금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려는 양천구 목동 지역을 20여 개의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데 풀어줘야 되는 거기나 또 예를 들면 강서구 성산 시형 아파트라든가 여러 이렇게 은평구 그다음에 노원구 그다음에 도봉구 이쪽에 이제 안전진단해서 재건축해야 할 곳들 거기가 멈춰 섰습니다.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주민들의 시름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비강남 연대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서 너희들 당신들 정책이 뭐냐? 민주당의 정책이 뭐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정책이 뭐냐? 해서 이런 자기들의 어떤 재건축 가능 그런 정책을 아마 입안한 쪽으로 자기들 지지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저한테 표시하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학교 앞으로 20여 개 단지 주민 대표자들이 찾아와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법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하고 여기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설명을 해준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자, 그래서 이렇게 집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강북 지역에 재건축, 비단 서울 강북만 아니라 그건 전국의 구도심, 원도심의 그 재건축 재개발 구역 해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했다가 소위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합니다. 그 구역을 지정했다가 다 해지했어요. 특히 서울 지역은 박원순 시장이 된 이래로 거의 50% 이상 다 해지했습니다. 그 구역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단독주택인데 대개 그게 이제 다세대나 다가구들, 연립주택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 주택들이 매우 안전에 취약합니다. 저는 걱정이 이제 정부나 국회에서도 그런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진 활동이 왕성하지는 않지만 옛날보다는 상당히 빈번하잖아요. 그럼요. 따라서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 연구기관에서 만약에 서울 중구,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중심인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소위 강진이라 한다면 한 6, 7 정도 만약에 그렇게 지진이 발생하면 거의 그런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들 그러니까 강남권에 있는 것처럼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는 그래도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들의 그런 안전에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거의 40% 이상의 전파 내지는 상당히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리의 어떤 보고서가 몇 년 전에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해지된 구역들에 대한 대안 사업이 지금 거의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거는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특별법이 얼마 전에 이제 만들어져서 제정이 되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를테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업성이 없어요.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 건설사가 돈이 안 되는 사업이네. 그렇습니다. 건드려봐야 남을 게 없어. 그렇기도 하고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주민 자체가 동의를 안 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역주택조합으로 또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걸로 이제 추진을 해보지만 너무나 지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커서 이 주거지에 대한 그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게 매우 관심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시가 구역을 했지 이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는 곳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사업이 말로만 하겠다고 해놓고는 선거 때만 되면 특히 뭐 하겠다라고 하지만 계속 지금 거의 10여 년이 넘도록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도시재생사업의 형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매우 미미하고 말하자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뭐 이렇게 담장이나 좀 허물고 뭐 이렇게 벽에 아니면 담장에 페인트나 칠하고 이게 이제 주거지 재생사업이에요. 아유,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 주거지가 뭐 좋아지나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제 총선을 통해서 어쨌든 정부나 또 야당에서 그러한 취약점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정책을 아마 서로 강구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실성이 있고 실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발표해서 저층 주택지구로 갈 경우는 그게 상응하는 이를테면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주민들의 부담이 적은 방안으로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데 그런 정책을 꼭 입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다세대 주택, 뭐 연립주택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집값은 전망이 어때요? 금년에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 그렇습니다. 강남에는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 잠깐 총론적으로 드렸습니다만은 강남권은 그런 단독주택 지역이 있다고 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이 주택 가격이 비싸니까 설사 저층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되고 사도 괜찮다.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해도 되니까 그렇죠. 사도 괜찮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서울 강남권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어찌 보면 낙수 효과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풍선 효과일 수도 있고 이래 그 상대적 비교를 해볼 때 너무 어떤 경제성이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분명히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비강남권은 지금 뭐 집 없는 서민들은 사도 큰 무방하다. 큰 문제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잠깐 좀 약간 약세 장을 갈 수는 있겠지만 머지않아 서울 강남권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좀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거다. 따라서 집이 없는 서민들이나 또는 설사 강북 비강남권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뭐 지역주택조합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매우 좀 어려워요. 동의 요건이 95%나 되기 때문에 실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층으로 가겠지만 따라서 이번 어쨌든 총선을 통해서 각 후보자들이나 정당에게 우리가 이렇게 저층 주거지역으로 도시정비 사업을 할 테니 지원책을 마련하라라는 요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제 그 뭐 전문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강북도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해요? 아니면 지금 팔고 융자를 받아서 강남에 사는 게 유리해요? 지금 이제 강남권의 주택 사시는 것은 저는 조금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이라도 조정할 매매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째 이제 앞으로 6월 이내에
다주택자는 정리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정리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좀 완화해주고 이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다주택자의 출구 전략이거든요, 여기에요. 네.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네.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출 규제를 15억 이상은 아예 안 해주는 것이고 네. 지금 강력한 DSR 그런 이제 그 대출 규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네. 따라서 주택은 많이 나오는데 사고 싶어도 못 사기 때문에 공급이 좀 일정 부분 더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가격은 강남권은 좀 조정이 불가피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강남권으로 갈아타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금년 말 지켜보면서 내년 초까지 가도 문제점은 없다. 다만 이제 집이 없는 하나밖에 없다. 강북에. 그럼 갖고 계시는 게 낫죠. 강북에. 예. 한 채를 갖고 있다면 강북에라도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오를 상황입니다. 강북은. 강북은 오를 상황. 강남이 워낙 강남은 조정을 받을 상황.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정받는다는 거는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당분간 뭐 예를 들어서 1년 정도는 조정을 받겠지만 조정 이게 수요자 다주택자들이 내놨어요. 내놔서 조정을 받는데 1년 이후에는 또 오를 가능성이 있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예측합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내놓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정부가 그걸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지난 12.16 대책도 발표했고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내가 집을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전세금 플러스 조금 번 거 조금 하고 뭐 융자 조금 더 받아서 그러면 어디에 딱 부러지고 어디 동네에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까? 제일 돈벌이가 됩니다. 물론 할 수가 있다면 뭐 강남권인데 강남권은 거의 15억 다 넘기 때문에 비싸니까. 자기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강남 말고 어디가 제일 유리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곳들, 뉴타운 해지 구역들 이런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성북구나, 뭐 그다음에 뭐 노원, 그러니까 뭐 광진, 성동, 뭐 소위 마용성이야, 소위 마포, 용산, 성동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눈여기실 필요 있는 것은 강변북로 있지 않습니까? 이 강변북로 축의 그런 지역. 그쪽을 근데 많이 올랐을 겁니다. 거기는 한강이 보여서 많이 그렇습니다. 올랐을걸요. 근데 이면 쪽 좀 약간 떨어진 곳이라 하나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이 이 주택이나 부동산은 뭐 발품을 팔아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비교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 도시 계획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있을 것인가, 도로는 어떻게, 단 역은 또 어떻게 이렇게 신설될 것인가, 그것을 보면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꼼꼼히 따져보면 아마 그 해안이 생길 겁니다. 지방에 계신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팔아야 돼요? 아니면 지방의 경우도 오릅니까? 어떻게? 지방의 경우는 상당히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대전이나 지금 현재 대구나 광주 이런 중심에 그다음에 뭐 부산에도 일부 원도심, 구도심 그런 행정이나 문화 역사 이 기능이 있는 전통적인 원도심들 여기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갖고 계신 분들은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적다면 그런데 눈여겨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도 금년보다는 좀 이제 내년이나 한 1년 정도는 한번 지켜보면서 어떤 매입 시기를 찾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분들은 돈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전세를 또 가야 될 분들이라 한다면 서울 강북에 있는 그런 좀 저렴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세로 사는 분들이야 그 뭐 투자가 아니라 그 뭐 실수요자죠. 실수요자고 그다음에 저 이자가 요즘 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계시는 분들이야 뭐 살만한데 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세로 있는 게 낫냐, 사는 게 낫냐? 저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연금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주택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중에 어려울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네. 그때 주택 연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한 집을 사야 되네요. 다주택자는 똘똘한 채 정리를 하고 집이 없는 전세나 월세 사는 분은 강남권은 어차피 진입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를 만한데 잘 선택해서 사는 게 나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오늘은 이제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중심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집을 없는 사람.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주택 공급 유형이 있습니다. 어차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뭐 이런 구도심들에서는 정비 사업, 다시 말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 뭐 지역주택 조합 사업, 아니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다양한 이런 주택 공급 그런 수단들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들이 있죠. 뭐 청년주택도 있고 신혼부부용 주택도 있다든가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주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